안녕하세요, 태산입니다. 요즘 집들은 정말 품질이 걱정됩니다. 70년을 산다고요? 20년도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이 베란다 벽 좀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벌써 금이 갔습니다. 보이십니까? 철근까지 드러났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2025년 4월 8일) 섬서성 한성에서 한 2층 건물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건물 처마가 붕괴되는 장면을 근거리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엄마, 집주인한테 전화해줘요. 이 고풍스러운 건축물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본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붕괴 원인이 두부 공사라는 걸 몰랐다면 당시 강진이 발생한 줄 알았을 것이다. 건축 지식을 가진 또 다른 네티즌은 이건 임조 문제다. 기와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다 라고 지적했고, 누군가는 두부보다도 못하다 라고 비아냥댔습니다. 이 말은 곧 두부 공사라는 오명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꼴이 됐습니다. 중국의 두부 공사 문제는 실로 말로 다 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지금도 끊임없이 민중들에 의해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 가로등 기둥 밑동 좀 보세요. 4개의 앙카볼트 중에 2개라도 제대로 고정돼 있겠느냐고요. 그리고 저 전신주 보세요. 저렇게 높은데 만약 강풍이 불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부실한 다리와 교각도 흔합니다. (2024년 7월) 호북성 은시시 바동현에서는 폭우가 지나간 뒤 도로가 심하게 변형되었습니다. 올 때는 멀쩡했는데 이제 돌아갈 수가 없게 됐어요. 산서성 진중시에 새로 포장한 도로가 있었는데 곧 정식으로 개통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의 토사 운반 트럭이 그 길을 지나가던 중 도로가 붕괴하여 트럭의 절반이 도로 안에 갇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만약 정식으로 개통된 뒤 차량 통행이 잦아졌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결과는 참담했을 것이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2025년 8월 12일 절강성 소흥시 가교구에서 한 교량의 석조 난간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흥시 홍기사회구의 한 관계자는 매체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동료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 지금은 다 가려져 있어요. 곧 수리하러 올 거예요. 바람에 쓰러졌어요. 어제 바람이 정말 세게 불었거든요. 혹시 품질 문제는 아닌가요? 아니요, 관련 부서에서 수리할 예정이에요. 네티즌 중 한 사람은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연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자연의 검증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이는 곧 태풍이나 댐 방류 때마다 판넬 집과 창문이 날아가고 교량들이 속속 붕괴되는 현실을 잘 설명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해외에 거주하는 한 네티즌은 현지 관계자의 답변 속 모순을 날카롭게 짚었습니다. 자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당국이라니, 품질은 좋지만 바람이 세면 못 버틴다는 게 무슨 말인가? 결국 품질이 너무 엉망이라는 뜻 아닌가? 중국 대륙의 관료들은 정말 이렇게 멍청한 건가? 이는 정상사회의 사람들이 중공당국이 습관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을 들었을 때 느끼는 가장 직설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 남성은 직접 촬영한 하남성 정주시 북사환 가로하교의 교각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저기 있는 아이가 위험한지도 모르는 것 같네요. 거기에 서 있다가 교각이 또 무너지면 어쩌려고요. 이 교각이 무너졌다는 건 다리 전체의 안전성과 품질에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남성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도대체 어느 부서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이는 많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대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리를 수리할 때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막상 문제가 생기면 관련 부서는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한 운전기사는 터널을 지나던 중 천장에서 물이 새는 장면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잇따라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뉴욕의 링컨 터널과 홀랜드 터널을 보라. 모두 100년 넘게 전에 지어진 것인데 지금껏 이런 심각한 누수 사고는 단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다. 이것이 바로 기초시설 광마의 후유증이다. 또 어떤 이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건물은 무너지고 다리는 붕괴되고 산에선 홍수가 휩쓸고 있으니 토공, 즉 중공 비적은 망할 날이 머지않았다. (2024년 8월) 온라인에 퍼진 영상에 따르면 북경 노구교 신교가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네티즌은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이 품질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또 다른 이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천재가 아니네. 즉 중공 당국이 늘 하던 대로 자연재해 탓이라며 책임을 떠넘길 구실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온라인에 퍼진 한 영상은 중공의 두부공사가 부패와 결코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날카롭게 풍자했습니다. 당 사장님, 이 구간은 당시 우리가 말한 게 35였는데 지금 이 두께는 안 됩니다. 고작 20밖에 안 되네요. 아, 딱 맞네요. 딱 맞습니다. 딱 맞습니다. 여기는 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 그런데 입찰했던 도로 폭은 6m라고 했는데 지금 이건 기껏해야 4.5m밖에 안 됩니다. 이거 너비가 부족하네요. 아, 이 폭은 충분하네요. 충분하네요. 충분합니다. 2025년 8월 22일 청해성 천청철도 건설 현장에서 첨차 황하 특대교가 갑자기 붕괴했습니다. 사고는 시공 중이던 로프가 끊어지면서 길이 108m에 달하는 강철 주화치 리브가 무너져 황하강으로 추락한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12명이 사망, 4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즉각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첫째, 새벽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는 점. 둘째, 이것도 또다시 두부 공사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첨차 황하 특대교는 원래 올해 7월에 합체, 즉 다리 주체 구조 연결 완료를 목표로 했으나 공정이 지연되면서 8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시공사는 진도를 맞추기 위해 주야 2교대 작업을 강행했고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야간 시공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절강공업대학의 팽이병 교수는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붕괴의 직접 원인인 구속 단선이 단순히 충격 때문만이 아니라 로프 자체의 품질 결함, 시공 오차, 혹은 작업 부주의 등 복합적 요인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철대교국 천청철도 1표구 프로젝트부가 맡아 진행해온 중앙국영기업 공사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중공의 중앙기업이 전문성이 높을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두부공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곧 중공 제도적 부패의 전형을 반영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티즌들은 분노와 불안을 드러냈습니다. 이 반부의 줄사슬이 끊어지다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나? 아직 개통도 안 했는데 사고라니? 만약 정식 개통 후였다면 상상도 못할 대참사가 됐을 것이다. 홍콩 매체 홍콩01의 보도에 따르면 한 생존 노동자는 원래는 8월 26일 합체 의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불과 며칠 앞둔 22일에 이런 참사가 일어날 줄은 몰랐다. 다리 합체까지는 고작 5m만 남아있던 상황이었다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시공 관계자 역시 8월 말 합체를 맞추기 위해 야간 공사를 강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중공이 오는 2025년 9월 3일 대열병식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에서는 황하특대교의 합체 시점을 대열병식에 맞춘 헌례로 해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헌재로 변질되었다는 냉혹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과 몇 달 전인 2025년 4월 23일 북경 순이구 순평로에 위치한 조백하 대교에서도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영상에 따르면 채홍교 아치 지지대 하부에서 화재와 함께 붕괴가 일어나 다리가 거의 두 동강이 났고 짙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국은 전선 발화로 인한 화재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네티즌들은 대교 붕괴로 전선이 끊기면서 화재가 난 것이라고 지적하며 더 이상 중공의 상습적인 책임 떠넘기기에 속지 않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새벽 5시쯤 무너졌습니다. 불은 다리 옆 배관 안에 있던 것들이 붙은 겁니다. 저는 다리에서 800m 떨어진 곳에서 낚시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화재가 다리를 끊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불이 났는지 정말 이상하네요. 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 조백하 대교는 현지 주민들이 채홍교라 부르는 다리로 1999년에 건설되었습니다. 다리는 북경 수도공항 인근에 있으며 시내에서 순이와 평곡으로 이어지는 주요 교통 요충지입니다. 일부 네티즌은 직설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 다리 설계 수명이 100년이라는데 이제 겨우 20년 쓴 거다. 이 정도라면 솔직히 품질이 너무 형편없는 거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25년 4월 23일 첫 번째 붕괴 이후 북경시 교통위원회의 발표입니다. 당시 교통위는 조백하 대교는 배선 홈에 설치된 전선이 발화해 불이 났고 이로 인해 교량의 개간이 끊어졌으며 이어서 현수봉까지 끊어지면서 구조 전체가 힘을 버티지 못해 주경관이 붕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석 달 뒤인 2025년 7월 29일 인터넷에는 또다시 채홍교 붕괴 영상이 퍼졌습니다. 당시 북경에는 이례적으로 연일 폭우가 쏟아졌고 상류의 미룬댐에서 대규모 방류가 이루어지면서 하류 곳곳에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조백하 대교가 바로 이 미룬댐 하류의 조백하 강위에 놓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수위 상승으로 다리가 다시 붕괴됐고 이번 피해 상황은 지난 4월 첫 번째 붕괴 때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절대로 부정부패는 없습니다. 전부 만년에 한 번 오는 자연재해 때문이죠. 또 다른 네티즌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천조의 두부공사는 어디에나 널려 있다. 하지만 다리 난간 같은 야외 구조물보다 사람들이 더 신경 쓰는 것은 바로 자신이 매일 살아가는 집입니다. 매일 머무는 지붕 아래에조차 두부공사가 도사리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충격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공포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아파트 건물 상태 좀 보세요. 진짜 걱정돼요. 이 외벽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제가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알렸더니 직원이 벽에 종이 한 장 붙여놨어요. 거기엔 벽면 벗겨짐, 접근 금지라고 적혀 있었고요. 그게 끝이래요. 참 어이가 없네요. 이 영상은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걱정 마라. 앞으로 이런 고층 건물들은 모두 시한폭탄이다. 공산 비적들이 수출하는 것조차도 두부공사인데 하물며 국내 건축물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는 또한 많은 사람들의 가슴 아픈 경험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6개의 지갑을 다 털어가며 힘겹게 마련한 아파트 한 채. 원래는 조용히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산 것이었으나 막상 사보니 그 아파트가 두부공사였다니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짐작이 됩니다. 두부공사 주택은 이제 흔한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심각한 안전 위험 아닙니까? 입주한 지 몇 년이나 되었다고. 그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5성급 주택을 준다고 해놓고 이 벽체가 떨어지면 그때는 누가 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산서성 진중시 우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소유주는 입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여러 곳에서 붕괴 천장과 벽면 균열 지반 침하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진중시 우차구 주택건설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에는 무작위로 검사했기 때문에 무조건 합격 처리였지요. 개발업체가 제출한 서류들도 다 합격이었습니다. 저희도 이미 모두 파악한 상태입니다. 보강을 하든 새로 고쳐주든 저희가 이미 지시했습니다. 저희가 현관을 살펴봤는데 그 벽면은 주구조체와 연결되어 있지 않더군요. 집안에 균열이 생긴 것도 두 종류의 벽체, 즉 콘크리트 사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수리하게 하면 됩니다. 하북성 진왕도시 해도구 선몰이 14동 2단지 3층과 4층 베란다가 무너졌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위험해요. (4층) 베란다가 떨어졌어요. 보셨나요? 저는 1985년에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이 집은 1985년부터 지금까지 살았어요. 이 오래된 집에서 4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딱 40년이네요. 중공국의 기묘한 현상 가운데 하나는 부동산 소유권이 고작 70년 사용 허가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 지어진 이 노후 주택은 다른 이른바 대규모 인프라 건설물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나아야 할 법하지만 불과 40년 만에 발코니 붕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집 수명이 짧은 다른 건물들의 품질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공 치하의 주택이 과연 이 70년이라는 기간조차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공은 수십 년 동안 중국인들에게 일본을 증오하라고 선동해왔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중국인들은 오히려 행동으로 투표한다는 듯 대거 일본 이민을 선택했습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주택은 99%가 두부공사와 같은 부실 시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내부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분양 아파트를 살 때 계약금만 극히 소액 내면 되고 집이 완공된 뒤에야 대출을 신청하거나 잔금을 치릅니다. 따라서 개발업자가 함부로 부실공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도로공사나 건물 시공에 반드시 일본 정부가 인증한 합격 자재만 사용해야 하며 공사가 끝난 후에도 정부와 건축 전문가가 이중으로 엄격히 심사합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 덕분에 개발업자가 자재를 빼돌리거나 부실 시공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신축 주택은 10년 보증 기간이 있어 그 안에 품질 문제나 누수가 생기면 개발업자가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만약 불량 개발업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개발업자가 형사처벌과 거액의 벌금을 받으며 심할 경우 전 재산을 잃고 파산에 이르기도 합니다. 심지어 만약 미완공 아파트를 사더라도 일본 정부 기관이 나서서 구매자를 보호하고 배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런 민주국가의 제도와 비교해보면 국민의 권익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이 대거 일본으로 이주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 나라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득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는 것, 그리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 생활 환경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지금 실직, 끼니 해결조차 어려운 생존 위기에 직면할 뿐 아니라 거주하는 집이 무너질지, 걷는 길과 다리가 안전한지조차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매일 전전긍긍하며 기본적인 안정감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삶 속에서 어떻게 행복과 즐거움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 학비를 감당할 수 없고 노인들의 치료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며 일자리도 없어 가족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더해 집이 무너질지, 아파트 외벽이 떨어져 자신과 가족을 덮칠지, 다리를 건널 때 붕괴될지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 이 모든 것은 중공이 떠들어대는 사회주의의 우월성, 이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요즘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8월 들어 그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상황 보세요. 저희 기계들 전부 복대까지 쌓여 있습니다.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가득합니다. 8월 이후 심천과 동관 이쪽 시장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광동 성외 지역은 또 어떤 상황인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올해 광주에서 가장 힘든 업종들, 다 같이 누가 더 힘든가 대회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부동산, 인테리어, 건축 자재, 여성복, 엔터테인먼트, 외식, 보석, 유아 산모용품, 결혼 관련 제품까지 어떤 업종은 겨우 손해만 안 보는 수준이고 어떤 곳은 아예 적자를 내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분들은 가게 임대료조차 못 건진다는 점입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안 힘든 업종이 과연 있긴 한 걸까요? 제조업 중심지로 이름을 떨쳐온 광동성은 한때 중국 경제 발전의 기관차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광동 경제는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라는 이중 악재 속에 깊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많은 공장들이 가동을 멈췄고 주변 식당과 상점들조차 생존을 위해 버티는 데 급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오랜 기업들마저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기업은 트럼프 정부 시절의 대중국 관세 공세에도 견뎌냈고 중공 바이러스로 인한 3년간의 봉쇄도 버텨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국 경제 자체의 구조적 위기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광동은 더 이상 예전의 광동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바로 이 광동의 몰락을 둘러싼 현실과 그 배경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에 죽는 가장 새로운 방법은 광주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현재까지 1780억 원의 면접을 시도했고 130곳에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입추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 달 월세가 3,800이 아닌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석사 과정에서 운영 관리를 전공했습니다. 학사와 석사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저는 개인 IP를 처음부터 여러 개 구축하고 3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웨이보 계정을 만들고 CET6에서 500점 이상을 획득하고 포르테샵과 편집 소프트웨어에 정통하며 변호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중국 공장의 절반이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저희 공장만 보더라도 작년에는 오프라인 주문만으로도 일손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에 운영해도 일거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번 달엔 기사들이 일주일 길게는 2주일씩 손 놓고 쉬고 있습니다. 경기 자체가 너무 안 좋고 경쟁은 지나치게 치열합니다. 사람들은 공장 사장들이 돈을 많이 버는 줄 아는데 그건 정말 겉모습일 뿐입니다. 지난달 저희 매출이 60만 위안이었는데 거기서 자재비, 임대료, 인건비를 빼고 나면 제가 손에 쥐는 돈은 고작 5%도 안 됩니다. 믿기시겠습니까? 인원을 줄이자니 갑자기 큰 주문이 들어오면 감당이 안 될까 걱정이고 그렇다고 안 줄이자니 고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숨조차 쉬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너무 지쳐서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손을 놓자니 도저히 미련이 남아 접지도 못하겠고 이걸 그만두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에 억지로라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 경제 상황에서는 누구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가슴 아픈 통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배달기사 10명 중 1명이 여성입니다. 전국에서 활동 중인 여성 배달원은 이미 1,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500만 명이라는 숫자, 이게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취업 면접을 보는 지원자 10명 중 8명이 과거 자영업자였다는 사실, 예전엔 사장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일선도시의 차량 공유 운전기사 중 30% 이상이 대졸자입니다. 제가 어제 택시를 탔는데 예전엔 의류 공장 사장이었다는 분이 디디 기사를 하고 있더군요. 지금 중국에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할 것 없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동관에 있는 천홍곽이라는 대형 공장이 수만 명의 직원을 둔 상태에서 하룻밤 사이에 폐업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불산에서 문과 창을 생산하던 공장 유어삼 역시 예고 없이 야반 도주하듯 폐업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공장을 연다고 하면 규모가 크든 작든 다 목숨 건 도전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3년 안에 대부분의 소형 공장은 무너질 것입니다. 저희 같은 작은 가공 공장도 겉보기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같은 철제 설비들 하나하나가 다 돈입니다.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현실 앞에서 저희 같은 영세 제조업체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갈 길을 잃었습니다. 공장이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현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지금 작업장에는 아직 수천 건의 마무리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수량은 약 3,000에서 4,000건. 이 물량만 마저 처리되면 공장은 완전히 폐업하게 됩니다. 공장을 연다는 건 결국 차를 팔고 집을 담보로 잡히고 끝에는 빚만 잔뜩 남는 일이라는 걸 몸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직원들 임금과 자재 대금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최소한 남에게 피해는 남기지 않고 끝낼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지금으로선 유일한 위안입니다. 광동성의 경제 대침체가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25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보도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동간의 후세지는 한때 중국 저가 제조업의 황금기를 상징하던 도시였습니다. 신발 공장이 밀집되어 있었고 수만 명의 국내외 바이어들이 매년 방문해 활기찬 야간 소비 문화까지 만들어냈던 곳입니다. 하지만 미중 관세 전쟁의 긴장 고조와 함께 이 지역의 저급 제조업은 구조적 침체에 빠졌고 거기에 소비심리 위축이라는 연쇄 충격이 더해지면서 공장들이 점점 주문을 잃고 주변 상점과 음식점들 역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곳의 한 식당 주방장은 앞으로의 삶이 정말 막막합니다. 장사는 너무 안 되고 공장들도 거의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몰락은 공장만이 아닌 그 주변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까지 함께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동관에서 또 하나의 유명 기업이 조용히 떠났습니다. 바로 동관 창안 지역에 위치했던 가다보 본사 공장입니다. 한때 중국 양차의 왕이라 불렸던 브랜드로 많은 분이 이 회사의 음료를 한 번쯤은 마셔보셨을 겁니다. 특히 2008년 문천 대지진 당시 1억 위안을 기부하며 전 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전성기에는 직원 수가 1만 명을 넘었던 대형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본사 공장이 조용히 철수했고 그 넓은 공장은 이제 썰렁하게 텅 비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다보의 음료를 드셔보셨나요? 와, 광주 이 쇼핑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4시 36분. 그런데 보세요. 이 넓은 매장에 사람이 한두 명뿐입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요? 눈앞에 펼쳐진 이 풍경이 믿기지 않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했습니다. 아침부터 장사했는데 단 50위안도 못 벌었습니다.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여러분, 남영은 이제 거의 전 시민 노점상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일을 파는 사람도, 고기를 파는 사람도, 심지어 헬멧, 안마, 미용, 마사지까지 전부 노점을 펼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금대륙 말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영에서 결혼 피로연 하면 금대륙이 정석이었습니다. 저만 해도 여러 동창이 금대륙에서 결혼연을 치렀습니다. 그런 금대륙도 이제 길거리에서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분지도 같은 유명 국수집들도 이젠 아침 장사를 가게 앞 노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묻게 됩니다. 정말 길거리 장사가 돈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그런 걸까요? 이 거리 전체가 줄줄이 폐업했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둘러 보이는 상점들이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이 주변 상권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시각은 8월 3일 새벽 6시입니다. 하룻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어젯밤 또 하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편 영상 플랫폼에서 활동하던 중고차 딜러 형님 한 분이 1000제곱미터가 넘는 전시장을 운영하다 끝내 폐업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적자가 일상이 된 시대, 요즘 중고차 시장의 분위기 정말 최악이라는 말 외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전체적인 경제 상황 자체도 그야말로 바닥입니다. 최근 한 심천 폭스콘 근무자가 해외 1인 방송을 통해 충격적인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지금 중국의 문제는 단지 경제 하락 때문만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의 전량 외교로 인해 외자기업, 특히 대만계 기업들이 대거 등을 돌리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층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심천 폭스콘에서는 실제로 대규모 항의 및 충돌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폭스콘 근무자는 예전에는 폭스콘에서 일하면 비록 힘들어도 가족 생계는 꾸릴 수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회사 간부들이 회의만 하면 주문량이 줄었다, 경영 압박이 크다,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임금 인상 이야기는 꺼내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점점 더 심상치 않게 변해갔습니다. 작업자들 사이에서는 생산 라인이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로 이전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일부 관리자들조차 회사 철수 가능성에 대비하라며 귀띔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공장은 점점 침묵과 불안으로 가득 찼고 누구나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해고 대상이 바로 나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결국 가장 피하고 싶던 현실이 눈앞에 닥쳐오고 말았습니다. 현장에는 공장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집결했습니다. 누군가는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우린 이렇게 죽어라 일했는데 회사는 우리를 팔아넘기려 한다. 이게 바로 대만계 기업이 중국을 떠나게 만든 결과다. 그리고 일부는 직접 정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다 중국의 전랑 외교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 자본이 다 떠난 거 아니냐고 분노를 토로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몰려들어 공장 정문 앞은 순식간에 수천 명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경찰 병력이 투입되자 상황은 통제불능으로 치달았습니다. 노동자들과 경찰이 격렬히 충돌했고 현장은 눈으로 보기조차 힘들 만큼 혼란에 빠졌습니다. 울부짖음, 고함, 욕설이 공장을 뒤덮었고 그날 밤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여러 명이 목숨까지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현장을 지켜본 한 노동자는 그 순간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다. 우리는 그냥 없어져도 그만인 존재라는 걸. 이 나라에서 평범한 노동자의 생명은 너무도 하찮다라고 말했습니다. 폐업, 또 폐업. 이 일대 상가 전체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수천만 위안을 쏟아부었던 상권, 지금은 그 모든 투자금이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더 참혹한 건 당시 점포를 수백만 위안에 사들였던 투자자들입니다. 그중엔 은행 대출을 받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제 장사는 불가능하지만 대출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자는 쌓이고 있습니다. 은행은 당신이 원리금을 연체하면 곧바로 소송에 들어갈 겁니다. 은행은 당신의 상황엔 관심 없습니다. 심지어 문을 닫은 상가에도 여전히 관리비는 부과되고 있습니다. 한때 한 점포로 3대가 먹고 산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은 중국 부동산 몰락의 가장 큰 조롱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심천 토박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진짜 이 도시에서조차 살기 힘듭니다. 댓글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심천에서는 돈도 못 벌고 사랑도 못 얻는다.
만약 집이 재개발로 철거된다면 차라리 다른 도시 가서 살겠다. 여긴 너무 삭막해서 사람 사는 곳 같지 않다. 과연 심천 왜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걸까요? 수치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초 심천의 총인구는 200만 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연말에는 500만 명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중 다수는 2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년입니다. 이쯤 되면 묻게 됩니다. 지금도 심천이라는 도시가 사람을 끌어당길 만한 매력이 과연 남아있긴 한 걸까요? 자고 일어났더니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횡강 초농 백화점이 폐점한다는 소식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직접 매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입구에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초농 매장은 2025년 9월 15일 밤 10시를 끝으로 폐점된다고 합니다. 현장 직원에게 확인해 보니 임대 계약이 만료되었고 본사에서도 연장할 계획이 없어 아예 철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네요. 이 소식 여러분도 꽤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저 해고당했습니다. 회사가 급여를 10,000위안에서 4,000위안으로 깎았습니다. 심천에서 4,000위안으로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이건 사실상 스스로 나가라는 뜻이었고 당연히 퇴직금도 없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신입이 온 이후로 저는 해고당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량은 두 사람의 편집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신입의 급여는 제 절반이었죠. 이 업계 진짜 너무 치열하게 돌아갑니다. 진심으로 모든 분께 편집자 일을 그만두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계정도 0부터 1까지 제가 직접 키워냈는데 결국 가장 먼저 잘리는 사람은 편집자입니다. 왜냐면 요즘 숏폼 편집 스타일은 쉽게 모방하고 회사는 늘 더 싸게 대체 가능한 사람을 찾으니까요. 이젠 다시 구직 전선에 섰습니다. 영업직을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제 미용실에 머리 자르러 갔다가 사장님과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글로벌 500대 기업 중 하나가 요즘 구조조정을 했는데 한 공장에 16개 생산 라인이 있던 걸 이제 고작 2개만 남겨두고 다 없앴다고 하더군요. 남은 2개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잘리지 않은 게 어디냐며 사장에게 감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나머지 14개 라인의 수많은 사람은 이미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보험 신규 규정에 대비해 일부 기업들이 벌써 직원 감축과 임금 삭감을 시작했습니다. 일부 농민공들은 아예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사회보험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제요, 이 돈밖에 없어요. 태국 돈은 없어요. 저는 이거 인민폐밖에 없단 말이에요. 일본 귀신놈들의 해산물 뷔페 오늘 쓸어버린다. 큰일 났다. 너 째려본다. 째려보긴 뭘 째려봐. 제가 말레이시아에 온 지 보름 만에 3번째로 새치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중국 본토 관광객들은 해외여행을 즐기며 현지 경제에 일정한 수익을 가져다 주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무례하고 비문명적인 행동들은 전 세계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태국에서는 한 중국인 따마가 길거리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며 인민폐를 내밀었다가 거절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왜 안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입니까? 이 돈으로는 물건을 못 산대요. 우리가 100위안을 줬는데 저 사람이 이걸로는 못 산다고 하네요. 난 그냥 이 돈으로 계산할 거예요. 여기는 외국입니다. 우리나라 돈은 여기서 못 씁니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왜 못 써요? 어딜 가도 다 쓸 수 있는데 왜 여기서는 안 돼요? 아휴, 여기는 태국입니다. 태국에서 어떻게 우리나라 돈을 쓰겠습니까? 그럼 나 안 살래요. 나 태국 돈 없어요. 다행히도 그녀는 한 착한 중국인 남성을 만나 대신 계산해주는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휴, 해외에선 우리 중국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몰랐죠. 그 사장 말도 못 알아듣겠고 외국 돈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옷 사려고 가져온 돈이 인민폐뿐이에요. 알겠어요. 중국인이 해외에서 현지 음식을 즐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예절을 무시한 채 음식을 두고 아수라장처럼 벌어지는 쟁탈전은 더 이상 눈뜨고 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모가 아이에게 가장 좋은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말과 행동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것은 성장과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 영상 속 아이는 원래 해외에 나가 견문을 넓히려 했지만 정작 귀에 익히고 눈에 담은 것은 곁에 있던 어른들의 음식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식사를 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을 어떻게 배워 나가게 될까요? 더 충격적인 일은 2025년 4월 중국의 틱톡 대식가 블로거 등현풍이 일본의 한 고급 뷔페 레스토랑을 싹쓸이했다며 올린 영상입니다. 등현풍은 자신이 일본 엑스들의 해산물 뷔페를 싹쓸이했다고 말하며 식사에 앞서 무려 8시간 동안 운동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8시간 동안 운동했어요. 일본 놈들 해산물 뷔페를 싹쓸이해서 제대로 인간 교육 좀 시켜줘야지. 그는 영상에서 뷔페 바에 놓인 모든 고급 식재료, 와규 글라이스, 킹크랩 다리, 연어 사시미, 참다랑어 오도로 사시미 등을 싹쓸이하듯 퍼가며 폭식했고 음식을 먹는 도중에도 카메라를 향해 일본 귀신 엑스들을 혼내주고 있다며 자신의 행동을 징벌로 포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연어는 싹 비워버렸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음식 한 점도 남기지 말아야죠. 그들이 불만이 있든 없든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찌꺼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 킹크랩을 가져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킹크랩은 그냥 퍼 담으면 됩니다. 비싼 재료라고요? 남기지 말고 싹 다 가져갑니다. 일본 사람들이 사시미를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제가 먹는 법을 제대로 보여주겠습니다. 우와, 엄청 비리고 냄새가 납니다. 미안하지만 오늘 여기 손님들 아마 연어 한 점도 못 드셨을 겁니다. 이어서 바로 킹크랩 한 접시 갑니다. 다른 남성, 와 대박입니다. 와 개 시원합니다. 중간 휴식 시간입니다. 소화 좀 시켜주고 디저트는 필수죠. 여러분 싹쓸이 작전 완료했습니다. 또 한 접시가 텅 비었습니다. 그는 옆자리 일본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고도 영상 자막에 일본 귀신 X들이 불만이네 라고 띄웠고 주변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으며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며 조롱 섞인 태도로 무시했습니다. 같이 갔던 친구가 식당 직원이 의아하게 바라보자 큰일 났다. 그가 너를 노려봤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등현풍은 중국어로 뭘 노려봐 하고 응수했습니다. 등현풍은 식사를 마친 후 일부러 체중을 쟀는데 69.8kg에서 77.95kg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많은 중국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 중국인은 내가 봐도 어이가 없다. 이미 신고했다. 드디어 왜 외국 사람들이 중국인을 싫어하는지 알겠다. 라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2025년 7월 2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사천성 성도를 향하는 에어아시아 D7326편 항공기 안에서 34세 중국 남성 노모 씨가
여성 목모, 장모와 동행한 남성 백모모, 뇌모모 4사람의 시끄러운 대화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언쟁이 육탄전으로 번졌고 여러 사람이 뒤엉켜 싸우는 가운데 양측에서 각각 한 명씩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러 명의 빨간색 제복을 입은 말레이시아 승무원들과 한 명의 직원이 나서서 중국인 승객들을 말리며 사태를 진정시켰습니다. 영상을 올린 중국 네티즌은 비행기 안에서 싸우는 건 처음 봤습니다. 먼저 말싸움 하다가 폭행으로 번졌고 1000m 상공이라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항공편의 또 다른 승객도 온라인에 글을 올려 이 중국인 승객들 먼저 말싸움 하다가 결국 주먹질까지 하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끌려갔다 라고 전했습니다. 7월 22일 사천성 공안청 공항공안국은 경찰 통보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항공편 착륙 직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처리했으며 노모, 목모, 장모 씨는 행정 구류 처분을 받았고 백모모와 뇌모모는 행정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뜨겁게 논의를 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중경발 언천행 비행기 안에서 싸웠습니다. 하늘에서 싸우면 착륙하자마자 경찰이 기내 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7년에 우리 마을 사람들이 태국에 갈 때도 비행기 안에서 싸운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망신도 망신이지만 이번엔 하늘까지 가서 망신을 시키는구나 라고 꼬집었습니다. 비행기는 고공에서 각종 변수를 마주하게 되는데 무사히 착륙하는 것만도 다행입니다. 하지만 호전적인 중국인들이 1000m 상공에서 같은 동포끼리 싸움을 벌이고 급기야 외국인이 말려야 하는 상황은 참으로 부끄럽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악성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이며 무고한 승객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2015년 4월 1일 심천항공 ZH9539 편에서는 이륙 전 좌석이 인접한 2명의 중국인 여성 승객이 기내에서 직접 몸싸움을 벌이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켰어? 안 켰어? 단속 기록기 켰냐고! 경찰 불러! 손 놔요. 손 놔. 당신 나 물었어! 직접 경험한 한 네티즌은 2명의 여성 승객 중 한 명은 다른 사람 몸에서 나는 악취를 싫어했고 또 다른 한 명은 상대방의 향수 냄새가 너무 진하다며 불쾌해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두 사람이 싸우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까지 긁히고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한 승무원이 당신은 나를 물었어요 라고 소리쳤고 한 남성 직원도 손을 놓으세요 라며 외쳤습니다. 뒷좌석의 한 승객은 이 사건 때문에 충격을 받아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결국 2명의 여성 승객은 경찰에 연행되었고 이미 비행기에 탑승한 모든 승객들은 다시 하차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항공편은 2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네티즌들은 빨리 광견병 백신 맞으러 가야겠다. 너무 무섭다. 이런 사람들 정말 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영구 블랙리스트에 넣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인들이 항공편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한 중국인 여성은 타이라이언 에어를 탑승 중 비행기 이륙이 지연되자 내리겠다고 요구하며 심지어 다른 중국인 승객들에게 단결을 외치며 소위 중국인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다른 항공편으로 바꿔줘요. 당신들은 아예 출발도 안 하잖아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중국어로 말해요. 태국어로 말하지 말고 중국어 할 줄 아는 사람 데려와요. 그럼 남고 싶은 사람은 남고 갈 사람은 가죠. 내릴 수 있어요? 우리 내려줘요. 비행기에서 내릴 거예요. 당신 뭐야? 당신 경찰도 아니잖아. 승무원이 웃고 있네? 너희들 그냥 앉아 있을 거야? 중국인들이 그렇게 만만해 보여? 우리는 당신들 괴롭히지 않았잖아.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 사람들 우리 비웃고 있어. 페이스북 팬페이지 태국 치앙마이 상이 영상을 공유한 뒤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인들은 세상이 자기들 위주로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이게 바로 거대한 악이다. 이런 사람들은 비행기를 몇 번 타보지 못해서 자격지심이 있고 늘 중국인이 차별받는다고 느낀다.
결국은 모든 중국인의 얼굴에 먹칠했다라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태국 언론은 해당 타이라이언 에어 항공편이 지연된 이유가 당일 방콕 돈무안 공항의 항공편 조율 문제와 기상 요인 때문일 수 있으며 항공사 단독의 과실이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 한 중국인 따마가 상해 포동국제공항에서 탑승 중 여객기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옷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비행기 엔진 쪽으로 뿌렸습니다. 인민폐라고요? 맞아요. 지폐입니까? 동전입니까? 동전이죠. 맞아요. 비행기 승무원 역시 자신이 발견한 이상한 정황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승객이 탑승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소리였죠. 그래서 비행기 뒤쪽으로 가서 아래를 봤더니 빨간 선 위에 이상한 물체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 따마의 일시적인 행동 때문에 비행기 승무원들은 즉시 이륙 절차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공항 관계자들이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해당 따마가 실제로 비행기 엔진 쪽으로 동전을 던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따마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처음 비행기를 타는 것이었으며 집에서 비행기 사고 영상을 많이 본 탓에 불안해져서 엔진에 동전을 던지며 모두 무사히 착륙하길 기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례는 중국에서 적지 않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부 승객은 비행기를 마치 소원의 분수대처럼 여기며 동전을 던지며 안전을 기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비행기 이륙 지연, 전면적인 안전점검, 나아가 개인의 법적 처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29일 광주에서 북경으로 향하던 남방항공 CZ3121 편에서 한 따마가 엔진에 동전을 던져 모든 승객이 다시 하차해야 했고 전면 안전점검으로 비행기는 약 4시간 지연됐습니다. 이후 해당 따마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2019년 4월 20일 광서성 남령에서 태국 방콕으로 향하는 남방항공 CZ8427 편에서도 승객이 동전을 던져 78분이나 지연되어 출발했습니다. 승객은 첫 비행이라 동전을 던지면 안전하다는 미신을 믿었다가 구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2019년 2월 17일 안위성 안경공항의 상붕항공 여객기에서도 28세 남성이 안전을 빈다며 동전 2개를 엔진에 던져 항공편이 취소되고 162명의 승객이 하루 동안 공항에 발이 묶였으며 항공사 피해액은 14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7일간 구류되었습니다. 이처럼 중국 본토 승객들의 낮은 시민의식은 국제적으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동도 흔한데 2025년 1월 대만에서는 중국에서 온 38세 여성 이 씨가 식당에서 충전기를 빌려 쓰려다 거절당하자 식당 안에서 큰 몸짓과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지했으나 이 여성은 강하게 반항하며 바닥에 들어 눕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에 경찰 5명이 합세해 겨우 제압한 뒤 파출소로 연행했으며 결국 가족들이 와서 인수해 갔습니다. 고대 중국은 예로부터 예의지국이라 불렸습니다. 고대 시절 중국 상인이 주변국으로 가서 교육을 하면 천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존중받았으며 당시 중국인들은 몸가짐 하나, 손짓 하나에도 예법을 따르며 말과 행동에서는 온화함과 겸손함, 타인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풍모가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중공이 정권을 강탈한 이후 사구를 타파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문화재와 고적, 고서를 파괴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또 끊임없이 이어진 비판투쟁 속에서 이웃,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녀, 부부, 친인척까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를 고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도덕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5천년 동안 이어온 중화 문명의 전통을 거의 전부 파괴해버렸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해외로 나가 그곳의 평화와 민주, 풍요로움에 놀라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중공이 수십 년 동안 주입해온 저속한 공산당 문화를 몸에 밴 채로 해외로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에 오래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중국인들의 행동을 보고 못마땅해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중국인 개인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원흉은 바로 뒤에서 숨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 중공입니다. 부평공산당에서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더러운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중공은 온몸에 진흙을 묻히고 손에 굳은 살을 받고 손은 시커멓고 발에는 소똥이 묻어 있어야 한다고 선전한다. 그런 사람의 사상만이 붉은 것이며 그래야 대학에 가고 당에 입당하고 승진해 공산당의 적통 계승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입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중국인들이 겉으로는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어도 그들의 각종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본인들조차도 그 문제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이는 중공이 수십 년 동안 잠식하듯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퍼부은 쇠뇌 선전이 중국인을 철저히 짐승화시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제 이름은 신신, 올해 33살이에요. 사업 실패로 회사가 파산했고 집은 담보로 잡혔으며 무려 200만 위안의 막대한 빚을 지게 됐어요. 지금은 싱글맘이 되었고 신용 등급이 추락해 금융 블랙리스트에 올랐어요. 모든 신용카드, 소액대출은 이미 전부 연체되었어요. 예전에 저는요, 수백만 위안짜리 차를 타고 고급 빌라에 살면서 장난감 공장 3개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어요. 밥 한 번 사면 기본 수만 위안씩 썼죠. 어느 날 제가 한 회사 면접을 보았는데 그 회사에서 7일간의 수습 기간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 순간 꼭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7일째 되는 날 당신은 이렇게 통보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미안하지만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에 나와 일하려는 사람이면 수습기간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수습 기간에는 급여가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지원자는 수습기간이 5에서 7일이라는 것을 알고 옵니다. 우리 회사는 3일 반입니다. 촬영하지 말아요. 근데 오늘이 되어서야 수습 기간이 있다는 걸 말했어요. 밖에서 일하려면 수습기간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수습 기간이라도 급여는 지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고하더라도 임금은 줘야 해요. 이건 해고가 아니라 수습기간이 끝났을 뿐입니다. 저는 85년생, 올해 40이에요. 현재 180만 위안 넘는 빚을 지고 있어요. 이제는 제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주변 친척과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려 해도 1000위안조차 아무도 빌려주지 않아요. 지금 제게 남은 건 산더미 같은 빚, 그리고 제 목숨 하나뿐이에요. 빚을 지고 나서 남편은 아주 단호하게 이혼을 선택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느꼈어요. 부부는 원래 같은 숲에서 사는 새지만 큰 재난이 닥치면 각자 날아간다는 말이 정말 이해가 되었어요. 심지어 제 친여동생마저 제가 힘들던 시절 그녀에게 빌린 7만 위안 때문에 저를 고소했어요.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둔화되면서 고용시장도 함께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등장한 무급 수습 사원이라는 단어가 사회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면서도 수습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뜻합니다. 일부 기업들은 면접 이후 3일에서 10일가량의 무급 수습 근무를 요구한 뒤 그 기간이 끝나갈 무렵 경험 부족이라는 이유로 정식 채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공식적인 근로계약도 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지원자는 노동을 제공하고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한 채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일하고 있지만 그 노동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항주의 고용 문제를 폭로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방금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항주의 여러 기업이 구직자에게 무급 수습을 요구했다는 제보였어요. 무슨 뜻이냐고요? 돈 한 푼 안 주고 공짜로 일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변호사들은 말합니다. 이런 무급 수습 요구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불법인 건 아는데 항주에서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댓글창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최저임금도 만족 못하고 아예 공짜로 부려먹으려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죠. 7일 동안 무급 수습 다 했는데 6일째 되는 날 당신은 부적합하다며 잘렸습니다. 한 블로그는
항주에서 일자리를 구할 때 구직자가 일주일에 이틀은 쉴 수 있으면 좋겠다라든가 기업이 직원들에게 5대 보험을 가입해 주기를 요구하면 마치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취급받는다. 5대 보험을 들어도 결국 자기 돈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오늘은 무급 수습 근무를 요구하고 내일은 아예 돈을 내고 일하라는 말이 나올 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수습 근무를 다녀온 경험을 공유해 보려고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말문이 막히는 하루였어요. 며칠 전 한채용 앱에서 괜찮아 보이는 공고를 발견했고 지원 후 면접을 봤어요. 면접이 끝나고 대표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면접은 통과하셨어요. 그런데 먼저 수습 근무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죠. 요즘도 수습이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수습은 며칠인가요? 급여는 지급되나요? 그런데 그는 그 질문에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아, 그럼 그렇지. 무급이라는 뜻이구나 하고 그냥 이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곳에 갔어요. 왜냐하면 제안받은 급여가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주 5일 근무였기 때문이에요. 광주에서 주말, 이틀 휴무 있는 직장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무급 수습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조건이 탐나서 그냥 감수하고 간 거예요. 블로그는 오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꽤 정상적이었다. 회사 재무 책임자가 몇 가지 자료를 주면서 업무 내용을 파악하고 회사 전체의 운영 체계를 이해해 보라고 했다. 그리고 오후에는 실제로 실습을 진행했다. 회사가 다루는 프로젝트나 협력업체 관련 회사가 매우 많았고 사용되는 표도 수십 개에 달했다. 10대 개, 많게는 20개가 넘는 표가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표를 열어 값을 불러오거나 필요한 내용을 찾으려 할 때 어떤 표를 사용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 쉽게 기억하기가 힘들었다. 결국 재무 책임자는 내 옆에서 계속 의심스러운 말만 쏟아냈다. 이것도 몰라요? 당신이 한 게 이게 뭐예요? 표를 잘 다루는 것 같지 않은데요? 정말 이쪽 경력이 있긴 한 건가요? 당신 진짜 재무 전공 맞아요? 라는 같은 말들을 계속했다. 내 마음가짐은 금방 무너질 것 같았고 사무실에서는 다른 직원들도 꽤 많았는데 내 감정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마치 내가 그녀처럼 완벽하게 업무를 다 익혀야 한다는 식으로 요구했는데 정말 황당하게 느껴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경험을 공유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급 수습 기간이 있는 일자리, 개인적으로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얻는 게 없고 결국은 감정만 상하게 되니까요. 솔직히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이 회사는 사람을 뽑는 게 목적이 맞는 걸까요? 단 하루 무급 수습 시간을 차라리 한 사람을 제대로 교육하는 데 쓸 수는 없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것이 재무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무원이나 자료형 업무일 뿐이며 매우 간단합니다. 단지 적응하고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뿐입니다. 그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반달 동안, 일주일 동안 한 사람을 진지하게 대하면 그는 지금처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인사 담당자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아까 불렀는데 못 들었죠? 잠깐 같이 나가시죠. 저는 그 순간 속으로 생각했어요. 설마 정규직 전환을 미리 알려주려는 건가? 잠깐 형식적인 인사를 나눈 뒤 그는 이렇게 물었어요. 일은 잘하고 있어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말하더군요. 당신 부서 팀장의 의견에 따르면 당신의 능력은 회사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제 몇 시에 퇴근했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6시 좀 넘어서요 라고 답했죠.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회사는 다들 7시, 8시에 퇴근해요. 그리고 당신의 업무량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먼저 퇴근하면 안 되죠. 저는 정말 반박할 힘이 없었고 굳이 반박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블로그는 회사가 오후 6시에 퇴근하라고 해서 저는 어제 6시 15분쯤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를 돌이켜보니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고 모두 바쁘게 일하고 있더군요. 그때는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퇴근했는데 이제 와서야 알았습니다. 원래 다들 저녁 7시나 8시쯤까지 남아서 상사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일하는 게 습관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이 일을 잃었지만 뭐 어쩌겠어요? 다시 다른 일을 찾아봐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하루가 끝났어요. 오늘 하루 일한 소감을 좀 말씀드릴게요. 말을 하자면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나마 쓸만한 걸 골라내는 그런 일이었어요. 매일 주어진 목표가 있는데 그중 90%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퇴근 전에 상사에게 말했어요. 이 기준대로라면 10%의 확률로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사흘 동안 수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는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나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이 업계가 어떤 곳인지 하루 이틀 해본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가서 이런 허허수고를 해주고 결국 당신들이 탈락이라며 내치는 구조인데 3일을 낭비하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일 저는 절대 하지 않아요. 왜 돈을 안 줍니까?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준다니. 우리 애가 방학 알바생이라고 무시하는 것입니까? 아이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왜 제 딸이 온종일 일을 했는데도 돈을 주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수습 기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매니저입니까? 직원 고용을 책임지는 사람이면서 근로기준법도 모릅니까? 근로기준법에는 수습 기간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도 모르십니까? 하루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줘야 한다는 것도 모르십니까? 이 뜻입니까? 이렇게 하다니 너무하지 않습니까? 요즘 심양에서는 꽤 황당한 고용 현상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무급수습이라는 것인데요. 무슨 뜻이냐 하면 며칠 동안 공짜로 일하게 하고 괜찮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야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내보내고요. 물론 수습 기간 동안은 단 한 푼의 급여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요즘 온라인에서도 이와 관련된 실제 경험담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제 주변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비슷한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을 보면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인 듯합니다. 이 무급수습이라는 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속내는 뻔합니다. 사람을 공짜로 부려 먹고 싶다. 그것이 사장의 진짜 의도일 것입니다. 블로그는 요즘 사장들은 어떻게든 이익만 보려고 합니다. 이런 무급 수습 근무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 일을 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의 도덕 수준은 점점 낮아지고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어느 한 회사가 무급 수습 근무를 시작했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다른 회사들도 똑같이 따라할 것입니다. 지금은 무급 수습 근무라는 편법이 나왔지만 앞으로 또 어떤 꼼수가 발명될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습 있는 회사요? 무조건 도망치세요. 무급 수습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세요. 왜 광주에는 이렇게 수습을 요구하는 회사가 많은 걸까요? 제 경험상 수습을 요구하는 회사의 90%는 무조건 피해야 해요. 저는 최근에 2개 회사에서 오퍼를 받았는데 둘 다 수습 근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HR한테 물었어요. 왜 수습이 필요한가요? 그쪽 대답은 이랬어요. 수습 기간 동안 서로 맞는 사람인지 태도는 어떤지 파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물었죠. 그런 건 정식 채용 후 수습 기간 안에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랬더니 돌아온 답은 단순했어요. 회사가 정한 규정입니다. 진짜 그 말 듣고 너무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심으로 느끼는 건 요즘 일부 사장들이 자기가 법을 몰라도 된다는 착각 속에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노동분쟁 조정을 받으러 갔는데 제 앞에 한 여성분도 같은 이유로 와 있었어요. 그분은 전화 영업직으로 10일간 일했는데 사장이 준 돈이 고작 300위안이었어요. 그래서 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했고 심지어 사장까지 직접 불렀어요. 그런데 그 사장이 왜 온 줄 아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로 당당하게 맞서려고 온 거예요. 정말 뻔뻔하고 오만한 태도였어요. 내가 왔는데 그래서 뭘 어쩌라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때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왜 300위안만 줬나요? 이분이 10일간 일했는데 낙양시의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하루 97위안이니까 적어도 970위안은 줘야 하지 않나요? 블로그는 전했는데 그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7일간 수습 기간이 있는데 수습 기간에는 급여가 없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3일간 일했으니 300위안을 지급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에 근로감독 직원은 반박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법입니다. 당신 회사가 법 위에 있습니까? 그러자 사장은 다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직자도 수습 기간에 급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녀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 직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동의해서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방식은 불법입니다. 결국 사장은 마지못해 그럼 내가 970위안을 송금하면 이 일은 끝나는 거죠? 라고 하더니 그 즉시 돈을 이체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일하러 갔더니 수습부터 하라는 회사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얼마 전 구직 활동 중에 한 회사에 갔었는데요. 일단 3일 수습해보고 그 다음에 채용 여부를 정하자는 거예요. 수습 기간엔 당연히 급여는 없고 만약 채용되면 그때부터 첫날로 소급 적용하겠다는 조건이었죠. 당신은 집에서 놀고 있던 터라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수락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소홍서에서 검색해보니 회사 측이 수습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불법이라는 글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다시 이건 문제가 있다고 따졌더니 우리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하면서 책임 회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했죠. 그땐 이게 불법인 줄 몰랐으니까요. 블로그는 저는 이미 이틀이나 일했어요. 이틀 동안 지각도 없었고 일찍 퇴근한 적도 없으며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회사에서 준 건 200위안 조금 넘는 돈이었습니다. 사실 계산대로라면 500위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속으로는 억울했지만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쯤에서 그만두자 하고 넘겼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블로그는 이어서 다른 네티즌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구직할 때 이런 수습 근무를 내세운 회사는 꼭 조심하세요. 신중하게 판단한 뒤에 가야 합니다. 이에 네티즌들도 경험담을 덧붙였습니다. 한 네티즌은 저도 요즘 일자리를 구하는데 절반 이상이 다 수습 근무를 요구하더라고요.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저는 택배 일을 하러 갔는데 첫날부터 수습이라더군요. 원래는 저를 교육한다더니 막상 가니까 바로 화물을 내리는 일부터 시켰습니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네티즌 한 명은 만약 회사를 갔는데 시키는 일이 단순 잡일이라면 가지 않는 게 낫습니다. 사실상 무료 청소부를 하나 구한 거나 다름없어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씨는 흑룡강성 목단강 출신입니다. 작년 8월 그는 인터넷에서 구인 공고를 보다가 하비빈의 한 사진 스튜디오에서 채용 공고를 낸 것을 발견하고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곧바로 스튜디오 사장이 직접 연락을 해와 이 씨에게 사진 몇 장을 시험적으로 보정해 보라고 했습니다. 결과물을 본 사장은 만족감을 표시했고 양측은 급여 조건과 입사 날짜까지 합의했습니다. 이에 이 씨는 무단장에서 하비빈으로 집을 빌려 이사하고 출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첫 출근 날 사장은 느닷없이 7일간의 무급 수습 근무를 요구했습니다. 이미 큰 비용을 들여 이사를 한 상황이었던 이 씨는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식 채용을 거부했습니다. 이 씨가 6일간의 임금을 요구하자 사장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보수도 없습니다. 예전 보정 기사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중국 대륙의 문화업계 종사자 이 씨는 무급 수습 근무 현상이 직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 뿌리는 대규모 실업과 심각한 고용 압박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일자리가 워낙 적어 사람들이 쉽게 일을 찾을 수 없다. 외국 자본이 철수하고 외국계 기업들이 줄줄이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취업 기회가 줄어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대륙의 한 대학 교사인 고 씨는 정부가 제도 설계를 통해 원래 불법인 착취 행위를 자발적 참여로 포장해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 씨는 노동자가 분명히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현재 경제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즉 실업률은 높고 기업은 끊임없이 도산한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4월 온 씨는 란주의 한 교육기관에 아동 코딩 교사 직무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은 그녀에게 일주일 동안의 수습 근무를 요구했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 온 씨는 2차례 시범 강의를 완료했지만 기관 측은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식 채용을 거부하고 대신 보조교사인 돌봄교사 직무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온 씨가 전환을 거부하고 수습 기간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자 기관은 당신은 단지 수업을 따라 배우는 것에 불과했을 뿐 정식 근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보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현재 중국 대륙에서는 이러한 무급 수습 근무 현상이 엄밀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게 되므로 추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결국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묵묵히 손해를 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2025년 8월 25일 상해에 갑작스럽게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강풍과 폭우에 섞인 우박이 퍼붓듯 내려졌고 우박의 크기는 콩나물 콩만 할 정도로 굵고 빽빽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30도 넘는 무더위였지만 순식간에 강풍, 폭우, 우박이 몰아치는 기이한 날씨. 상해의 기후 정말 기이하다 할 만합니다. 부열대 고기압의 영향으로 상해는 연일 고온의 불볕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8월 25일 오전 8시 상해시 중심 기상대는 고온 오렌지색 경보를 발령했으며 이날 최고 기온이 38도에 이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어 오전 9시 10분 서가회 관측소의 기온은 이미 고온 기준선을 돌파했고 이는 이번 폭염이 무려 20일 동안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상해의 날씨는 급변했습니다. 잇따라 천둥, 번개, 강풍, 폭우, 그리고 우박까지 몰아쳤고 도심의 거리는 순식간에 강물로 변해 반쪽 도시가 침수되며 행인들이 피할 곳 없이 내몰렸습니다. 특히 포동 기상대는 불과 30분 만에 기온이 13도나 급격히 떨어지는 기록을 남겨 충격을 주었습니다. 상해는 갑작스러운 폭우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장대같이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시민들은 길가에 멈춰 서서 불과 10여 미터 앞만 바라봐도 회백색의 거대한 물막이 쏟아져 내리는 듯한 장면만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시민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큰 비가 반시간만 이어져도 어느 도시의 배수 시스템이든 마비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포동 신구의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까지 관측되었습니다. 기상대는 오후 1시 20분경 지름 1에서 2cm에 달하는 우박 알갱이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동네는 비 오나요? 우리 쪽은 비가 오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오후 1시 13분인데 하늘이 너무 무섭게 깜깜해요. 비도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하늘이 왜 이렇게 어두운 걸까요? 완전 밤처럼 깜깜해요. 많은 상하이 시민들에게 이번 폭우는 생전 처음 겪는 수준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우박까지 쏟아졌고
우박이 유리창과 차량 지붕을 두드리며 타닥타닥 거센 소리를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박이 차량이나 건물에 큰 피해를 주었지만 채소류 작물에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해에 우박이 내리네요. 우박이 엄청 커요. 거센 바람과 폭우가 쏟아져요. 한 네티즌은 호기심에 땅에 떨어진 우박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올려보니 우박은 투명하고 동글동글했으며 약간의 흰색 줄무늬가 섞여 있었고 엄지손가락보다 약간 큰 크기였습니다. 손에 쥐면 차가운 느낌이 들고 천천히 물로 녹아내렸습니다. 당일 오후 3시 기준 상하이는 여전히 4중 기상경보 상태였습니다. 강풍, 뇌전, 우박, 황색경보와 폭우, 청색경보가 동시에 발효 중이었죠. 영상을 찍은 한 네티즌은 상해의 날씨는 정말 순식간에 변했어요. 창문 옆에서만 서 있어도 무서울 정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점심시간에 천둥 소리에 놀라 잠을 깼다며 휴대전화를 확인하니 5개의 기상경보가 동시에 발효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창밖은 짙은 먹구름에 뒤덮였고 강풍과 폭우가 몰아쳤습니다. 상해의 폭우, 상해의 우박 등의 키워드가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런 폭염 속에 우박이 내리다니 상해는 정말 마법 같다. 습시 38도의 고온 속에서 동시에 강풍, 번개, 폭우, 우박이 나타나다니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라고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이 장면은 네티즌이 포동 전탄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방금 오후 1시 조금 넘어서 하늘에서 천둥이 크게 울려 퍼졌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블로그는 8월은 본래 태양이 불처럼 타오르는 계절로 온 세상이 거대한 찜통에 들어간 듯한 때다. 그러나 자연은 언제나 놀라움과 변화를 안겨준다. 갑작스레 쏟아진 우박은 마치 투명한 얼음 탄원처럼 대지를 향해 퍼부었다. 검은 구름 속 깊은 곳에서 한 알 한 알 우박이 쏟아져 내려 지붕을 두드리고 땅바닥에서 튀어오르다 굴러가더니 순식간에 대지 위에 하얀 용단을 깔아놓았다. 이 드문 광경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의 신비와 힘을 절로 감탄하게 만들었다. 비록 한여름의 뜨거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 짧은 시원한 순간과 독특한 우박의 장관은 8월 한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다라고 적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점심 먹고 백년 사거리를 막 지났는데 갑자기 퍼붓는 폭우에 천둥번개, 우박이 빗방울에 섞여 떨어졌어요. 단 2분 만에 폭풍으로 변했죠. 아침엔 오븐처럼 더웠는데 누가 점심때가 되면 물에 잠긴 동굴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우박이 베란다에 떨어졌는데 저는 완전히 흠뻑 젖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가을이 막 시작됐는데 우박에 폭우까지 겹쳤네요. 외출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세요. 우박이 너무 커서 집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상해 보상구, 이 비 진짜 장난 아니야. 너무 무섭다. 차가 바람에 밀려가더니 앞차를 박았어. 어떻게 저 사람을 구하지? 아이고, 차 사고가 났구나. 와, 비 진짜 많이 오네요.
비가 안 오면 아예 안 오고 오면은 계속 옵니다. 우박이 정말 시끄럽게 쏟아지네요. 对啊，砸得叮当响。 엄마, 내가 서져도 이와 동시에 항주 역시 비슷한 극단적인 날씨를 겪었습니다. 전강 만보의 보도에 따르면 항주시 곳곳에서 갑작스러운 강풍과 폭우가 발생했고 예고도 없이 우박이 쏟아졌다고 전했습니다. 항주시 기상대의 발표에 따르면 이만, 동여, 여항 북부, 서호구 등지에서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발생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단시간 강한 강수와 함께 6에서 8급의 내우 강풍이 동반되었습니다. 그중 이만, 용광진, 옥산촌에서는 강수량이 22.1mm에 달했습니다. 공서구 금창문화 아파트 주민 소조 씨는 불과 1초 전까지만 해도 여름에 미풍이 불고 있었는데 그 다음 순간 갑자기 광풍에 우박이 섞여 쏟아졌다. 먼저 천둥이 크게 울리더니 곧이어 폭우가 퍼붓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 유리창은 우박에 맞아 피팍피팍 소리를 내며 부서질 것 같았다. 제가 급히 옥상 테라스로 뛰어 올라가 확인해보니 정말 우박이었고 약 2분 정도 이어지다가 지금은 작은 비로 바뀌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那车怎么不动啊？停在路上。 네티즌 분포 유정년은 자신은 오후 1시쯤 그는 전동 자전거를 타고 석상로와 동현로 교차로를 지나고 있던 중 갑작스럽게 강풍과 폭우 그리고 우박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박이 온몸에 맞으니 매우 아팠습니다. 몇 분 동안 계속 쏟아졌고 강풍이 꺾인 나뭇가지를 온 하늘에 흩날리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항주에 40도에 달하는 폭염이 이어지던 중 갑자기 강풍과 폭우 그리고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옥상 유리 전부가 산산조각 부서져 차량 위로 떨어졌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항주 공수구 경상아파트 역시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주민 여씨는 우박이 쏟아지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단지 안의 나무들도 강풍에 쓰러졌고 가장 큰 우박은 지름이 2에서 3cm나 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이곳은 미국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닙니다. 여기는 심천의 용화 자동차역입니다. 땅바닥에 누워있는 이들은 전설 속의 산업 대신입니다. 그들은 하루 일하고 3일을 쉽니다. 가장 저렴한 밥을 먹고 돈 안 드는 물을 마시며 주택담보 대출도 없고 자동차 대출도 없으며 그 어떤 부채도 없습니다.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침대로 삼으며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자본가들과 끝까지 투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힘듭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힘들 거로 생각합니다.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저처럼 늘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너무 지칩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술이라도 한잔하면 나을 텐데 사실 그 술값조차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입 밖에 꺼내지 않으면 괜찮은데 자꾸 떠올리고 말하다 보면 더 서럽고 더 슬퍼집니다. 저는 실패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결국 실패한 인생이라는 낙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회라는 게 원래 이런 곳인가 싶습니다. 저희처럼 가난한 집 자식들은 무슨 꿈을 가져도 이룰 수 없습니다. 지금 돈이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나아간다면 앞길은 없습니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을 보면 많은 서민이 너무 가난하고 집안 형편도 어려워서 도저히 생존이 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가게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 되고 기업 사장들조차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조차 배달 일을 하다가 자주 사고를 당하곤 합니다. 저는 아마 중국의 수많은 억만장자 가운데 가장 처참하게 몰락한 사람일 겁니다. 중국 기업가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창업의 인생의 절반을 바쳤지만 결국 제 삶은 하나의 웃음거리가 돼버렸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저의 자산은 수천만 위안에 달했고 사람들 눈에는 제가 성공한 창업 신화처럼 비쳤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자금줄이 끊기고 회사는 파산했으며 지금은 2천만 위안이 넘는 빚을 떠안은 신세가 됐습니다. 지금의 중국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게와 절망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실업의 물결은 대도시 곳곳으로 퍼지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수개월째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한때 월급 수십만 위안이던 직종은 이제는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나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몇 사람 몫의 일을 떠맡고 숨이 막힐 정도의 압박감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현장의 이야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즘 중국에서는 실업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특히 상해 같은 대도시에서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있어요. 오늘 아침 길을 걷다가 우연히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분은 실직한 지 벌써 4개월이 넘었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일자리를 전혀 못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월급이 8만에서 10만 위안씩 되는 고소득 직종도 있었지만 지금은 2만에서 3만 위안짜리 일자리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요. 어제는 디디 차량을 탔는데 기사님은 호남 출신이라고 하셨어요. 상해에 올라와 처음 디디를 시작하셨는데 길이 익숙하지 않아서 승객들한테 자주 불만을 듣는다고 하셨어요. 한 달에 수천 위안 정도밖에 벌지 못하는데도 월세랑 생활비, 벌금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달까지만 하고 다음 달에는 성도로 가서 다시 시도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그분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벼랑 끝에 서 있는지 절실히 느껴졌어요. 솔직히 저도 모든 분께 배를 타라고 권하고 싶진 않아요. 배를 타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이 현실은 정말 너무 버겁고 버틸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만약 일자리를 잃고 수입이 끊기게 된다면 대출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대출 상환이 중단되는 상황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만이 아니라 기타 담보대출도 상환 불능의 집중 구역이 되고 있습니다. 감원과 임금 삭감, 그리고 계속되는 부동산 가격 하락은 이미 은행의 수익 구조를 심각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상해에서도 실업 문제는 끊임없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말이 많았는데요. 가장 최근 사례로는 상해 지하철이 무려 2,000명을 감원했다고 합니다. 지하철조차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 된 걸까요? 또한 상해에 있던 한 공장은 하룻밤 사이에 철거했고 10,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실직했습니다. 한때 번영을 자랑했던 창석 테크놀로지 역시 이제는 상해에서 완전히 퇴장했습니다. 도심 상권은 점점 더 한산해지고 상점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으며 노후 건물은 철거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번화해 보이는 도시의 이면에는 점점 더 비어가는 공동화 현상의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최근 한 1인 미디어 운영자가 상해 현지에서 촬영하던 중 도시의 공동화가 생생하게 드러난 장면을 우연히 포착했습니다. 그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던 곳은 바로 상해 도심 핵심 지역인 부계탄입니다. 예상외로 사람 그림자조차 보기 어려울 만큼 현장은 정적과 적막으로 가득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대형 쇼핑몰 내부는 충격적으로 한산했습니다. 넓은 공간 속에서 헬스장과 요가관은 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이용객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미용실 등 대부분의 점포는 모두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지하 1층은 고급스럽게 리모델링돼 있었지만 긴 복도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배달기사 몇 명만 오갈 뿐이었습니다. 오후 6시, 보통 때라면 퇴근 인파로 가장 북적여야 할 시간대였지만 생과일 주스 가게나 음료 매장도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부계탄은 총 면적 약 4제곱킬로미터로 상해 내완안에 위치한 황금 입지이며 바로 옆에는 동방명주 같은 랜드마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1인 방송 운영자가 본 그곳의 풍경은 텅 빈 거리와 문을 닫은 상점들, 도시의 빈 껍데기뿐이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보정로, 양장로, 곽산공원 일대가 이미 철거 예정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오래된 주택들은 방치된 채 주민들은 모두 이주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거리는 사람이 거의 없고 오가는 이들은 드문 행인과 빠르게 지나가는 택배 기사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불과 100m 떨어진 부계탄의 번화한 중심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해당 블로그는 이 지역은 상업용 고급 빌라 단지까지 계획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투자 외면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 내환 지역이 정말 대형 고급 빌라만 남는 구조가 된다면 결국 들어올 수 있는 건 부유층이나 대기업뿐일 것이다 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서부 신강 지역에서도 외지에서 온 노동자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500위안짜리 원룸을
에어컨도 온수기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그들에게는 그나마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거처입니다. 이처럼 도시 중심부는 텅 비고 변방에서는 인간다운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중국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들의 삶은 말 그대로 능력 있는 사람만 고기를 먹고 능력 없는 사람은 국물도 못 얻어먹는 현실입니다. 이들은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납니다. 너무 늦게 나가면 일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사는 곳이 멀면 현장에 갈 차도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노임도 높지 않습니다. 하루 150위안, 140위안, 심지어 130위안이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고향집에도 전화를 걸어 거기서 일하면 얼마나 주느냐고 물었더니 하루 70위안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건설 현장이나 임시직 시장에서 눈에 가장 많이 띄는 사람은 대부분 50에서 60대의 중장년층입니다. 식사는 대개 직접 도시락을 싸오고 어쩌다 한번 현장에서 한 끼를 제공받는 것이 그나마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해도 식비, 방세, 공과금 등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한 노동자는 여기 남아 있어도 한 달 다 끝나면 남는 건 100위안 남짓이에요. 그 돈으로 살아있다는 건 감각을 사는 거고 버는 건 희망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그냥 스스로 사직서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퇴직 보상금조차 받을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새 일자리를 구할 생각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지금의 직장 환경이 너무 힘들고 사람을 지치게 하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정상이 아니에요. 회사 실적이 하락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경우 현재 시장 상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은 집이 안 팔리고 신규 프로젝트도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회사는 성과 대신 출근 체크에 집중하고 있어요. 보고서는 매일 써야 하고 기획안도 계속 수정해야 해요. 매일매일 실적 회의에 불려가야 하는 것도 기본이에요. 회사 매출이 줄어드니까 대표나 임원들도 예민해지고 그 불만과 스트레스가 직원들에게 그대로 쏟아지곤 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직원들의 처지가 마치 조정에 올라 문책을 받는 신하와도 같습니다. 한 번의 보고가 곧 참수형 집행과도 같아 조금만 실수해도 해고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사장들은 종종 별다른 이유도 없이 한 무리의 직원을 해고하고 남은 직원들은 몇 사람의 업무를 떠안아야 하며 사실상 24시간 대기 상태가 됩니다. 새벽 1시에도 업무 지시를 받을 수 있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회사의 수익이 하락할 때 관리층은 더욱 가혹해집니다. 평소 직원들이 화장실 가는 것조차 불만을 사며 그와 동시에 온갖 새로운 형태의 평가 제도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월급은 각종 명목으로 계속 깎이고 겉으로는 관리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단지 직원들의 수입을 틀어막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놓여있는 직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싫으면 나가라. 회사의 태도는 간단합니다. 어차피 밖에는 수많은 실업 대군이 대기하고 있고 언제든 더 낮은 임금에 기꺼이 들어올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직장을 붙잡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후 문제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적으로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을 납부해야 한다는 정책은 많은 이들에게 또 다른 무력감과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노후를 걱정할 여유까지 가질 수 있을까요? 사회보험을 낸다고 해서 정말 나중에 제대로 된 노후가 보장될까요?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6개월 정도 일하고 퇴사했다고 쳐요. 그동안 낸 사회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서 사회보험을 다시 이어서 내야만 그 6개월치가 연속 납부 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일자리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35세만 넘어도 취업이 힘들고 저희처럼 40대가 넘은 사람들은 아예 면접 기회조차 잡기 힘들어요. 결국 새 직장을 못 구하면 사회보험도 누적해서 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 회사에서 낸 6개월치 보험료도 사실상 허공에 날린 셈이 되는 거예요.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그동안 냈던 보험도 쓸 수가 없게 되는 구조죠. 게다가 물가 상승은 노동자들의 삶에 그야말로 설상가상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전에는 힘들어도 최소한 빈곤 3종 세트라고 불리던 기본 음식은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많은 서민들은 앞으로 버틸 희망조차 잃어가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컵라면조차 마음 놓고 먹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방금 컵라면 2개를 사러 갔다가 가격을 보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캉스프 대용량 컵라면은 6위안까지 올랐고 작은 컵도 4.5위안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가게 사장 말로는 일부 매장에서는 5위안을 넘긴 곳도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대용량 제품을 사려 했지만 가격을 보니 선뜻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작은 컵 하나만 샀는데 그마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라면, 콜라, 자차이 이 3가지는 오래전부터 가난한 사람의 3종 세트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3가지조차 사 먹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특히 캉스프 라면의 가격은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언제나 앞장서서 가격을 인상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캉스프에게 컵라면 한 그릇이 우리 서민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상징인지를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용히 가격을 올려놓고 우리가 모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재료가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더 많아졌습니까? 단지 더 많은 이윤을 챙기고 싶었던 것입니까? 이 한 해 동안 당신들 브랜드가 우리 같은 서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모르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지마저 빼앗지 말아주세요. 전기 쓰면 요금이 부과되고 물을 마셔도 요금을 내야 하며 주차를 해도 요금, 인터넷을 써도 요금, TV를 봐도 요금이 붙습니다. 심지어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산하를 잠깐 둘러보는 것조차 요금을 내야 합니다. 생활비, 통신비, 관리비, 의료비, 자녀 학비, 북쪽 지방 사람들은 난방비도 따로 부담해야 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는 벌어야 하고 눈을 감으면 머릿속 가득 돈 걱정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돈 버는 속도는 절대 돈 나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돈을 버는 건 마치 변비처럼 정말 어렵고 더딥니다. 그런데 돈 쓰는 건 설사처럼 참으려고 해도 도무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월급은 생리처럼 한 달에 한 번 들어오고 며칠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제발 어떤 전문가분들은 우리에게 평균 임금 얘기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균 임금이에요. 부자들이 버는 돈은 단 1위안도 제 통장에 들어온 적 없는데 왜 그 돈까지 제 몫으로 평균을 내는 겁니까? 또 누가 20만 위안쯤은 쉽게 낼 수 있다는 말도 제발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세상에 아무나 붙잡아 물어보면 빚 없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공기가 아직은 무료라는 점입니다. 만약 공기마저 요금제가 생긴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숨조차 쉴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숨이 막히게도 죽는 것조차 공짜가 아닙니다. 화장요금, 장례요금, 묘지 분양비까지 혹시 저승 가서도 요금을 내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을 짓누르는 압박은 단순히 생활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온라인 대출에 손을 댔다가 불과 1년 만에 이자가 원금만큼 불어났습니다. 월급이 5천에서 6천 위안에 불과한 평범한 직장인이 2년도 되지 않아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해도 아마 믿지 못하실 겁니다. 불과 1년 만에 20만 위안의 부채가 원금만큼이나 불어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채의 가장 무서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월급 5천에서 6천 위안 받는 평범한 직장인도 2년도 채 되지 않아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가장 단순한 온라인 대출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무서운 건 단순히 높은 이자가 아니라 플랫폼이 이미 치밀하게 설계해둔 덫에 있습니다.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마치 거미줄에 걸린 파리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겁니다. 한밤중에 휴대폰을 보다가 새 휴대폰으로 바꿀까?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빅데이터는 마치 눈이 달린 듯 즉시 입금 무담보라는 문구가 붙은 대출 광고를 띄웁니다. 그 순간 이미 한쪽 발은 지옥에 디뎌놓은 셈이지요. 처음엔 매달 1,000위안 정도 갚으면 된다고 생각해 부담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또 소비 욕구가 올라올 때 이렇게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데 라는 생각에 손가락으로 몇 번 클릭하면 두 번째 대출로 2만 위안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달 상환액은 3천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바로 돈이 들어오는 쾌감은 너무도 강렬합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점점 빠져듭니다. 이자에 이자를 갚고 빚으로 빚을 메꾸는 생활이 습관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불현듯 대출 앱을 열어본 순간 이미 빚이 10수만 위안에 달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국외에서 체류 자격을 얻고 그곳에서 정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 과중한 직장 스트레스와 생활고를 견디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처럼 평생 고생만 하며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 바람은 자기 자신을 위한 탈출이자 자녀 세대를 위한 새로운 출구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올해 해외 이주는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외국에 나가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몇 년간 고생하며 돈을 모아 그 돈을 중국으로 가져오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출국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가족을 동반할 수 있고 체류 자격이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나라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분을 얻게 되면 아예 현지에 정착하고 중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돌아올 생각조차 없습니다. 이런 흐름 뒤에는 국내의 과도한 경쟁과 직장 내 스트레스에 지친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녀의 미래를 생각해 출국을 결심합니다. 자신이 걸어온 험난한 길을 아이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촌의 상황도 결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농민들에게 택지는 집안의 뿌리이자 안정된 삶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러나 이런 귀중한 공간조차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이름으로 전문가들의 입길에 자주 오르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람은 많고 땅은 적다는 점입니다. 그와 동시에 농촌 지역에는 상당수의 택지가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도시로 나간 농민공들은 그곳을 별장처럼 명절에만 들르는 장소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질적인 생활권은 이미 도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유휴 택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 여러분, 당신들의 예금은요,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은행 속 예금은 유휴 자산입니까? 그렇다면 그 돈,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해서 공유 자산으로 만드시지요. 국가의 빈부격차도 줄이고 얼마나 대의에 부합합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당신 부인이 집에만 있으면 유휴 인력입니까? 어차피 놀고 있으니 농촌 총각들에게 좀 쓰게 하자. 그렇게 말하면 상식에 맞는 발언이 됩니까? 왜 유독 농촌의 택지만 가지고 그렇게 말하십니까? 그 택지가 왜 비어 있는지, 왜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는 외면하면서 겉만 보고 농민들이 땅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하십니까? 고향에 일자리가 없고 돈이 안 되니까 떠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을 뒤로 하고 도시로 나가 때로는 다리 밑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그렇게 버티는 이유는 단 하나, 고향에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연구하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농촌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농민들의 지갑을 두텁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농민들이 명절에 잠시 머무는 그 집 한 채를 왜 그렇게 끝까지 집요하게 들여다보십니까? 게다가 도시에서는 부자들이 수십 채의 아파트를 비워놓고 있고 곳곳에 미완공된 부실 아파트들이 즐비합니다. 왜 그런 것들은 연구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들은 문제 삼지 않습니까? 그 작은 시골집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우리 농민의 뿌리입니다. 명절이 되면 그 뿌리에 돌아가 쉬고 싶은 마음, 그 집에 불을 켜고 부모를 만나는 마음이 잘못된 겁니까?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개개인의 생존 압박은 끝없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저는 도둑질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더는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훔치려 했던 건 그저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모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그 생명은 너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부모가 너에게 준 것이기에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지키려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포기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부모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저는 그 가르침도 따랐습니다. 그래서 훔치지 않았고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섬서성 함양은 정말 달라졌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사람들은 기부하지 않습니다. 헌혈도 하지 않고 출세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공짜를 탐하지 않고 남 미래 관여하지 않으며 전문가도 믿지 않습니다. 지도자도 믿지 않고 주식이나 펀드도 사지 않으며 사회보험도 내지 않으려 합니다. 자기개발을 강요하는 자기개발식 감성 콘텐츠도 거부하고 연애도 하지 않으며 뉴스도 보지 않습니다. 누가 집권했는지 누가 낙마했는지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망하지 않는 이상 내 삶엔 아무런 영향도 없다는 듯 두 귀를 닫고 자기 방어에만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사회를 마주한 사람들 중에는 문제의 본질은 더 깊은 곳에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진짜 문제는 공정함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건 착한 사람이 돈을 벌지 못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착한 사람이 나빠지기 시작한 건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부터였습니다. 공정함이 무너진 건 착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고 나쁜 사람에게는 어떤 처벌도 없을 때부터였습니다. 선한 사람이 계속해서 외면당하고 악한 사람에게는 관대함과 묵인이 반복되면 결국 착한 사람은 희망을 잃고 나쁜 사람은 더욱 기세등등해집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